신고를 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신고납세제도에 해당하는 세목들 스스로 신고를 우리가 하는데 항상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면야 뭐 좋겠지만 잘못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료를 뭔가를 빠뜨려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러 물론 했다가 안 되겠다. 나 그냥 불안하게 사느니 자진 납세할래 하고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를 어쨌든 간에 처음에 했던 거를 다시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신고 세 가지가 있었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당초 과소신고, 내가 세금 조금밖에 신고 안 했습니다. 좀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거. 경정청구는 당초 과대신고, 내가 너무 세금 많이 냈다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한 후 신고는 당연히 신고를 안 한 거고 이 두 가지는 당초 어쩌고 신고한 게 있죠. 결국 기한 내 신고 한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요것만 봐도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요 내용 기억하시고 문제 봅니다. 1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맞죠? 예.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무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수정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가산세 얘기는 안 했는데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세무서에서 발견해가지고 과세하기 전에 니들이 알아서 하면 가산세를 좀 깎아줄게 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그렇다고 막 10년 일한 다음에 수정신고했다고 가산세 깎아줄 일은 없고 적어도 일정 기간 안에 하게 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그 가산세가 최대 2년까지, 2년이 넘어가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할인을 못 받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경정청구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기억하시고요. 수정신고, 그럼 경정청구는 하면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별도 혜택 없어요. 왜 그러면 어차피 세금 돌려받으니까. 그죠? 더 냈던 세금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이 있는 건 아닌데 수정신고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요.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 그나마 우리가 일종의 과태료 같은 거 그거를 덜 내게 해준다. 덜 내게 해준다라는 건데 가산세 감면이 수정신고의 경우에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으로부터 신고기한 경과하고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을 해줘요. 그리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이제 지납니다. 지나고 1년이 되기 전까지 그때 가산세 수정신고를 하면 20%를 감면을 해줍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1년은 넘어갔어요. 1년 넘어갔지만 2년은 아직 안 됐다. 신고기한으로부터 그러면 10% 감면을 해줍니다. 10%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 2년 이제 넘어가면 그다음 감면 없어요. 근데 2년까지 가기 전에 세무서에서 파악하고서 고지 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감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정신고도 결국 언제까지라는 딱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서 미리 파악해가지고 확인하고서 세금 얘 덜 냈네 하고 고지서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 전까지만. 그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제척기간 우리 앞에 있었죠. 제척기간이라는 게 경과를 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세무서에서 파악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가에서 고지서 날리기 전까지 할 수 있되 제척기간은 끝나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경정청구는 어차피 세금 많이 낸 거니까 세무서에서 혹시 알아도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딱 이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3년 이내에 하면 니들이 뭐 세금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정확하고 진짜 많이 낸 게 진짜 맞고
그래서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우리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도 역시 신고 안 한 거잖아요. 무신고기 때문에 원래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려요. 그런데 언제까지? 뭐 1년 이내, 2년 이내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고지 전까지죠. 우리 교재에서는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근데 결국 그 말이 고지입니다. 예,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통지 전까지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7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불복 절차. 불복 절차는 우리 밑에 학습 포인트 해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흐름을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 일단은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심사 청구라는 게 이거는 국세청이 하는 심사 청구고요. 요거는 국세청과 별도로 독립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조세심판원 이런 데 하는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심사 청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감사원에 하는 거예요. 감사원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이의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납세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심사 청구하든지 심판 청구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심사 청구하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만 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2심급으로 가든지, 이의 신청하면 못 가요. 감사원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리고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졌을 때 한 번 더 가는 거죠. 졌을 때.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결국 심사나 심판, 감사원 심사 청구 셋 중에 하나를 했는데 졌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 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게 행정심판 단계거든요. 행정심판, 요건 소송이고 요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행정심판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결국 그러니까 이기면 더 이상 뭐 끝나는 거고 우리가 세금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졌을 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된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1번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쳐야 된다. 이거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선택사항이다. 바로 그냥 해도 된다라는 거죠. 틀렸고요. 2번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 제기한다. 안 돼요. 선택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3번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4번 이의 신청, 심사, 심판 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30일이 아니라 전부 다 90일입니다. 90일. 어떤 거든 다 90일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이것도 이거 끝나고 한다 그럼 90일.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것도 같이 3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요. 쭉 가셔가지고 30페이지 9번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별도의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원천징수가 두 가지로 구분돼서
원천징수라는 게 뭐예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면 세금 떼인 걸로 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끝난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간에 1년간 번 거를 다 합쳐서 세금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내가 소득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완납적 원천징수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내가 이거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떼이고 일정 금액을 떼이고 나머지만 받는다는 거죠. 이자 받을 때도 그렇죠. 그렇게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얘기는 이미 세금 떼인 걸로 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얘는 그냥 없는 걸로 봅니다. 이거 세 개만 갖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은 뭐래요? 그냥 미리 예납해단 얘기잖아요. 소득세 신고할 때 다 합친다는 거죠. 다 합쳐서 신고해서 소득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합쳐서 나온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세금에서 이 떼인 세금은 미리 내는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내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였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별도의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죠? 세금 떼인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완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권 당첨 소득이에요. 로또 맞으면 로또 10억 맞았어요. 10억 맞으면 세금 거의 한 30% 가까이 떼이고 이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데 그 돈이랑 내가 소득세 신고할 때 그거를 내 연봉이랑 합쳐가지고 신고하지 않아요. 그거 로또에 대한 세금은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떼인 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냥 납세 의무 끝난 걸로 보고 다른 소득만 갖고 나는 소득세 신고를 한다. 완납적 원천징수죠.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예납적은 세금을 떼이긴 했지만 합친다 그랬죠. 다시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떼인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그런 형태. 세 번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이제 과세기간 얘기가 나오는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원칙입니다. 근데 딱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딱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는 사망.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사망한 날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국외 이주. 딱 두 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이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이렇게로 짧아집니다. 왠지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폐업은 아니에요. 폐업하면 사업소득은 그 폐업한 그 사업장의 소득은 그날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소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폐업으로. 그래서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다. 맞죠? 4번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이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연도 과세기간 반드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기억하셔야겠고요. 원천징수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33페이지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입니다. 1번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의 임퓨테이션 귀속법인세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고 있으셔야 돼요. 1번 귀속법인세를 포함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보통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2천만 원 기준금액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2천만 원 초과 시에 어떻게 돼요?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죠. 이하 시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된다라는 건데 이 2천만 원을 초과되는지 이게 과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이하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 원천징수 당해서 이자가 들어오지만 원천징수 그 세금을 떼이고
떼익은 나머지만 들어오지만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은 귀속법인세를 포함한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니죠. 제외한 가산하기 전 금액이니까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 실제 받은 금액 얘기하는 거죠.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배당 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세 번째 또 이자 배당 중에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금융 이자 배당 소득 또는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배당 소득은 대상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제외하고서 2천만 원을 넘는지 이한지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된다. 맞죠? 2번. 3번.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합산될 수 있다.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장기 채권에 해당이 되냐라는 건 일단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조금 높은 세율로 30%죠.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채권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이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채권의 이자랑 똑같아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2천만 원 넘는지 여부 다 같이 포함해서 판단하고 넘으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될 수 있겠죠.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안 넘으면 당연히 합산 안 되지만 4번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과세한다.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소득이에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말 그대로 종합과세 하는 건데 그게 바로 4번에 나오는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포인트 해설에 나온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